자,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군가와 싸우는 일도 생기고 트러블도 생기게 되고 논쟁할 일도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떠신가요? 이런 상황 때마다 얼마든지 얼굴 붉히는 일이 없이 싸우지 않고도 사이가 멀어지지 않고도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기술들이 있다면 그 기술을 가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제 영상의 컨텐츠를 꾸준하게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의 컨텐츠의 모토가 얼마든지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무례한 사람이든 어떤 무례한 상황이든 굳이 얼굴을 붉히지 않고 도 쉽고 간단하게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존중받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는데, 그런 의미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기술은 저의 채널과 완전히 딱 어울리는 그런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출간하기 전에 저자의 친구들이 이 책을 보고 나서 이 책을 딱 한 권만 인수해서 우리끼리만 돌려보면 안 될까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출간을 말렸다고 해요. 이 책의 저자는 제이 하인리라는 대화와 설득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데요. 하버드 대학의 추천 도서 탑 10에 선정되고 아마존 스피치 분야에서 10년간 가장 많이 팔린 엄청난 베스트셀러 책입니다. 이 책은 수사학 기법을 바탕으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수사학이 뭐냐면요, 상대방에게 설득력 있게 말하고 글을 쓰는 방법, 어떤 이야기든 간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학문인데요. 고대 그리스인들이 고등교육의 핵심 과목으로 삼을 정도로 리더십의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내게 몰입시킬 수 있을지, 치열한 경쟁과 피말리는 전쟁 없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쉽게 재밌게 나와 있는데요. 이 책을 보고 나서 제가 가장 와닿았고 공감이 가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4가지만 핵심적으로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 이거 아주 중요한데요.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면 상대방에게 이겼다는 느낌을 줄 것.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텐데 이게 정말 쉽고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효과가 있는데요. 상대방에게 승리감을 안겨주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놀라울 정도로 너그러워집니다. 그 너그러움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셀 수가 없을 정도인데, 저는 이 방법이야말로 거의 최고 수준의 설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제가 아주 옛날부터 본능적으로 사용했던 방법인데, 저를 실제로 만나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굉장히 보기보다 서글서글하고 능글능글해요. 그리고 어떤 논쟁이나 아니면은 뭐 트러블이 생기는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우선 치켜 세워주는 편입니다. 제가 어떤 약속 장소로 차를 몰고 어디로 가고 있었는데 너무 화장실이 급한 거야. 일단 화장실이 있을 만한 건물을 찾아서 황급하게 주차하고 건물로 뛰어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 뒤에서 어떤 까랑까랑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어이, 어디 왔어? 딱 뒤돌아보니까 건물 관리인이신가 봐요. 아주 매섭게 생기신 할아버지께서 아주 죽일 듯이 때려보면서 다가오는 거야. 물론 내가 잘못을 했죠. 내가 지정된 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차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좋게 좋게 말할 수 있을 텐데도 어이 그러면서 다가오는데 어떤 사람이 기분 좋겠어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가장 아쉬운 사람은 누구냐? 저잖아요, 저.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두 손 모으고, 사장님, 저 한 번만 구해주세요.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그런데 딱 3분만 주차하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갑자기 표정이 싹 풀리시더니, 참네, 화장실은 2층이고 비번은 2580. 2580 오케이 감사합니다 하고 빨리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나와서, 그 건물 1층이 편의점이었거든요. 편의점에 가서 그 할아버지에게 음료수도 사드리고 덕분에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유 뭘, 내가 아까 화내서 미안해요 하면서 아주 좋게 헤어진 적이 있었는데, 제가 20대 초반에 어떤 건물에서 발레 파킹 알바를 해봐서 알거든요. 발레 파킹 하다 보면 별의별 놈들이 다 와서 멋대로 막 주차하고 가는 바람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그 스트레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숙여서 그분을 약간 지켜드리고 저의 목적이었던 화장실을 쓸 수가 있었던 거죠. 또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어떤 곳에 서류를 내기 위해서 와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건물과 주변에 주차할 데가 없어서 그 맞은편에 있던 어떤 빌라 건물에 잠깐 주차하고 서류를 내려고 가는데, 건물주인가 봐요. 맨 꼭대기에서 어떤 아저씨가 아주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아저씨 걷다 주차하면 안 돼, 빨리 차 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사장님 저 이거 서류만 내고 오면 되는데 딱 5분만 어떻게 안 될까요? 하니까 그 사람의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았어요. 5분? 5분이면 돼요? 사장님 제가 5분 안에 안 오면은 제 차 그냥 견인해 가세요. 막 웃으시더니, 아이고 여유있게 다녀오세요, 급한 거 아니니까 하고 그냥 들어가셨어요. 자, 제가 지금까지 2가지의 경험담을 이야기했는데 이 두 대화의 승자가 누군가요? 한 수 접고 들어가서 띄워준 그들일까요? 아니면은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된 저일까요? 결론은 제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니까 제가 승자인 거죠. 마지막의 승자는 상대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원하는 것을 얻는 법인데, 우리는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는 상대가 나한테 했던 방식 그대로 돌려주는 경우가 정말 많죠. 어이 어디 갔어? 잠깐만 좀 될게요. 더럽게 뭐라 그러네. 만약에 그 상황에서 상대방이 더 세게 나와서 문제가 커지게 돼서 결국 화장실에 못 가게 되면은 저만 손해고 저만 패배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황에서는 제가 그 건물주에게 내가 5분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은 내 차를 견인해도 좋다라는 선택권까지 준 거잖아요. 물론 제가 농담으로 한 이야기지만 그만큼 그 사람에게 기분 좋은 선택권까지 준 셈이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유쾌하게 넘어갈 수 있는 해프닝으로 끝난 셈이고, 그러한 윈윈의 효과가 나온 거죠. 자, 이처럼
수학에서는 양보의 힘이 얼마나 큰지 이야기해줍니다. 양보란 먼저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해준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기술인데요. 상대방의 욕망을 이용해서 점수를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은 상대가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는 겁니다. 상대방의 존재를 깔끔하게 인정해주고 상대방의 기분과 마음을 바꿔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게 있을 때 상대방이 이겼다는 느낌을 줌으로써 상대방도 살려주고 나도 얻을 게 있는 그런 현명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생각보다 원하는 걸 정말 많이 얻게 될 수 있는 강력한 기술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프레이밍 전략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재미있게 읽고 공감했던 부분인데 바로 12장에 정의하고 재정의하고 프레이밍하고 리프레이밍하라. 자, 이 부분의 내용은 프레이밍을 이용해서 상대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지 못하도록 하면서 대화를 주도하는 방법인데요.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알기 쉽게 이야기한 영상이 있었는데 제 채널에 있는 기싸움 시비 거는 상대방을 간단하게 제압하는 법을 이 영상 다 보고 나서 꼭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만들어 오는 판을 엎어버리고 나만의 판을 새로 짜라는 내용인데 그 영상에서 제가 사용했던 방법이 바로 이 책을 보니까 이 프레이밍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전략이었구나라고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제가 이 책을 보고 나서 제가 이 책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상당히 어려워 보일 수 있는 어떤 내용이라고 해도 너무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구체적으로 들어주기 때문에 참 재미가 있고 알기 쉬운데요. 프레이밍 전략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에 있는 예시를 그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한 예로 어떤 아이와 언니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어요. 그 아이가 부엌에서 땅콩 버터로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언니가 쿵쿵거리면서 들어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야, 땅콩 버터 마지막 남은 것까지 싹싹 긁어가려고? 너 정말 돼지구나? 그러면서 너는 정말 이기적이고 나중에 결혼도 못할 거라면서 놀렸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하면은 그 언니를 프레이밍 전략을 이용해서 골탕을 먹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프레이밍 정의부터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한마디로 주장을 담고 있는 상자라고 보시면 돼요. 대화와 논쟁의 범위를 설정하고 논쟁의 모든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땅콩버터 사건의 프레임은 뭐였을까요? 바로 탐욕스러움이에요. 욕심. 그 언니는 땅콩버터를 식빵에 바르는 동생을 보고 밑도 끝도 없이 돼지라고 했고 모든 비난의 포커스를 동생의 욕심에만 맞춰놓고 있죠. 그 언니는 애초부터 땅콩버터가 문제가 아니었고 동생의 욕심을 논쟁의 대상으로 해서 프레임을 짰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를 깨버리고 이기기가 힘들죠. 야,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난하고 공격하면은 절대 프레임을 잊으면 안 돼요. 그 프레임을 재구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존의 프레임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생은 자기를 밑도 끝도 없이 돼지라면서 비난하는 언니에게 이렇게 프레임을 깨면 됩니다. 그런데 언니 정말 땅콩버터 때문이야? 뭐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었어? 평소 같지 않게 너무 예민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대화의 프레임이 탐욕스러운 동생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심적으로 힘들어서 짜증을 내는 언니로 순식간에 바뀌게 됩니다. 이 기존의 프레임을 깰 때도 공감을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일단 시작은 고개를 끄덕여주면서 공감으로 시작을 해서 뒤에 다른 이야기를 하면 돼요. 여기에서 만약에 언니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왜 너는 말을 바꾸냐라면서 화를 낸다면 이것 봐 언니 지금 너무 예민하다니까 진짜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지금 무슨 일이 있어서 나한테 화풀이 하는 거 아니지? 라면서 반격이 가능하고 근데 만약에 실제로 언니가 무슨 일이 있어서 울먹거리면서 안 좋았던 일을 털어놓는다면 그런 언니를 위로해주면 되는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이러한 식으로 다시 프레이밍하는 전략은 수세에 물렸던 상황을 되게 유리한 쪽으로 바꿔줍니다. 이런 리프레이밍은 상대가 제시하는 문제의 정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정의로 대체하는 거죠. 이런 상대가 사용하는 단어를 내 방식대로 재정의를 한다는 건 상대방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상대의 주장의 근거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나에게 너는 너무 게을러라고 공격한다면 뭐 네 말대로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게으른 게 아니라 요즘에 좀 의욕이 없네. 어떻게 하면은 삶의 동기부여가 생길까라면서 게으름이란 단어에서 나의 삶의 동기부여로 포커스를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당신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면서 꼬리표를 붙이기를 좋아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데 아주 효과적인데 이러한 예시 역시 책에 자세하게 알기 쉽게 나와 있습니다. 야 너는 너무 아는 척을 많이 하는 거 아니냐? 내가 아는 게 많다는 거는 내가 하는 말에 있어서 확신이 있다는 건데 뭐 그런 의미라면은 내가 아는 게 많은 건 맞아. 만약에 직장에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놓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딴지를 거는 거죠. 당신의 아이디어는 독창적이지가 않은 것 같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겠죠. 라면서 반격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틀렸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가 아니라 일단은 당신의 말이 맞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나서 프레임을 뒤집어야 그 모든 부정적인 표현을 압도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건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인데 동기 중에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애가 있었어요. 형규야 요즘 선배들 사이에서 너 이야기 많이 나오더라.
나오더라. 행동 좀 조심해. 나도 그 이야기 많이 들었어. 그런데 나한테 불만이 있으면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왜 너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그 형들도 참 이상하지 않냐? 뒷담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 친구가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갔던 기억이 나네요. 아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뒷이야기를 하고 다닌 건 바로 그놈이었다는 거. 자, 세 번째는 이거 아주 재밌는데요. 휘슬을 불고 파울을 선언해라. 이 책의 16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도 아주 유익하고 재밌습니다. 이렇게 휘슬을 불고 파울을 선언하라는 말은 이렇게 누군가와 논쟁을 할 때 자기가 좀 밀린다 싶거나 논리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이 궤변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 논쟁의 논점을 흐리게 하고 대화를 싸움으로 이끄는 한마디로 반칙인데요. 이런 싸움은 수사학에서 저지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반칙이기도 합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는 심판이 휘슬을 부려야지만 파울이 나오듯이 이건 논쟁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우리가 누군가와 논쟁을 벌일 때에는 그 목적이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거잖아요. 따라서 누군가를 설득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논리적인 오류를 굳이 지적할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가 내게 논리적인 오류를 범한다면은 이걸 역이용해서 나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면 되는 건데,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와 논쟁할 때는 반드시 휘슬을 불어서 파울이라고 정확하게 태클을 걸어야 할 때가 분명히 있는데 예시가 쉽게 나와 있습니다. 파울을 지적하면서 태클을 걸어야 할 6가지의 경우. 자, 첫 번째는 잘못된 시제를 사용할 때입니다. 두 정치인이 이런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계속 치솟는 노인 케어 비용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미래 세대가 건강하게 이 사회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 정치인이 뭐요? 당장의 노인 복지 예산을 깎자는 겁니까? 어르신들이 그러면 무척 곤란해지는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상대방의 올바른 대응법이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간절하게 원하는 게 있으면은 상대방에게 이겼다는 느낌을 줄 것. 자, 저 상황에서는 이런 대응법이 좋아요. 저에게 도덕적인 교훈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만 납세자의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이면서 어르신들을 돕자는 것이 언제부터 부도덕한 일이 되었습니까? 라면서 상대방의 비난을 일단 수용해주는 척하면서 양보 전략을 세운 뒤 그 문제는 이거랑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짚어준다면, 그러니까 자신의 제안이 부도덕한 일이 아니라는 것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잠시 도덕 문제는 접어두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요? 라면서 논쟁을 다시 미래지향적인 시제로 바꿔준다면 훨씬 더 좋습니다. 상대방의 현재나 과거에 집착하면서 잘못된 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바로 파울을 불고 미래로 나갈 것. 자, 두 번째 파울 선언은 결론이 나지 않을 때인데요. 이렇게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 보면 도저히 결론이 안 나오고 정답이 안 나오고 어떠한 선택지도 나오지 않아서 이야기를 쓸데없이 논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과감하게 끊는 게 좋아요. 한 예로 제가 일본 여행 다녀와서 너무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야, 일본이 뭐가 좋다고 난리냐? 날씨도 습하고 음식도 적고 짜고 난 정말 최악이었는데, 그래서 아닌데 나는 너무 좋았는데 네가 너무 이상한 거 아니냐? 라면서 이런 식으로 대화를 끌고 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차피 사람들은 같은 경험을 해도 다 느낀 점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감성대도 너무 좋다, 귀엽다, 사랑스럽다라고 얘기해도 어떤 사람은 나 걔 너무 싫던데 빡빡 대머리에다가 너무 말도 많고 뭐 이상하게 생기고 이럴 수 있잖아요. 또 그리고 대표적으로 정치적인 이야기, 종교적인 이야기가 있죠. 이거는 아무리 내가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한다고 해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이러한 결론이 나지 않는 논쟁이 지속될 경우에는 이런 논쟁은 어떤 결론도 안 나오고 서로 감정만 상할 것 같은데 이쯤에서 그만 이야기하는 게 어떨까요? 라는 식으로 공을 잠깐 손에 쥐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에요. 자, 세 번째 파울 선언은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입니다. 아무리 건설적인 논쟁 중이었어도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모욕적인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는 바로 휘슬을 불어야 하는데요. 자, 만약에 둘만 있는 경우에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면은 지금 뭐라고 하셨나요? 제가 멍청이라고요? 빨리 사과하시죠. 아니면은 더 이상 그쪽이랑 대화를 가치를 못 느끼겠네요. 라면서 저는 그만 일어나겠습니다 하고 자리를 뜨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런데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논쟁의 자리라면요, 상대방의 모욕을 재치 있게 비웃어 주면 됩니다. 만약에 아파트 주민들끼리 모여서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내가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데 어떤 사람이 비아냥거리면서 그건 너무 멍청한 의견 아닌가요? 라면서 모욕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에서 당신 지금 뭐라 그랬어? 나와봐! 라는 식의 대응은 좋은 대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결론은 제가 멍청하다는 거군요. 그게 전부인가요? 그러니까 아무런 해결 방안도 내놓지 않는 그쪽보다 멍청한 의견이라도 제시하는 제가 더 똑똑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모욕을 약간 가볍게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면 그런 자리에서 아주 자신을 돋보이게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번째 파울 선언은 상대방이 빈정거릴 때인데요. 모욕적인 이야기보다 더 기분 나쁜 건 묘하게 웃는 얼굴로 빈정거리는 건데, 이때 정색하고 화내면서 반박하기보다는 똑같이 웃으면서 빈정거리면서 되받아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에도 재밌는 예시가 있는데요. 만약에 직장 동료가 실실 웃으면서 대리님도 정장을 입고 출근하실 때가 있네요 라면서 빈정거린다면 똑같이 웃으면서 이 거지 같은 복장으로 출근해서 미안합니다. 집에 입을 옷이 없어서요 라면서 그냥 똑같이 비웃어주면서 대응하시면 돼요. 이 상대방의 빈정거림을 절대 참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되갚아준다라는 인상을 심어줘야 그 상대방은 여러분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모욕과 빈정거림은 감수할 대상이 아니라 복수의 대상이고 그 복수가 세련될수록 그 가치가 더 올라간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섯
번째 파울 선언은 협박을 받을 때인데요. 이 협박이야말로 정말 최악의 파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제가 실제로 예전에 20대 때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이야기인데 너무 시끄럽게 떠드는 50대 아저씨 둘이 있는 거예요. 그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다 컴플레인 걸 정도로 막 너무 시끄럽게 떠들고 비속어 쓰면서 낄낄낄거리는 정말 나이는 모로만 먹은, 제가 가서 이야기를 했죠. 저 정말 죄송한데 목소리만 조금 낮춰주시면 안 될까요? 다른 손님들이 뭐라고 하시네요 라고 하니까 그 아저씨가 나를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야 이 여기 사장이 내 친구야 임마. 제가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라고 하니까 사장이 이름이 철수라고 해봐요. 내가 철수한테 이야기해서 너 잘라버리라고 할 거야 라고 하니까 또 마침 그때는 군입대를 앞두고 있어서 어차피 며칠만 더 하고 그만둘 곳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일부러 크게 이야기를 했어요. 와 지금 저 자른다고 협박하시는 거예요? 와 대박이다 라면서 다 들리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쳐다보면서 웅성웅성거리니까 그때 같이 있던 아저씨가 야야 그냥 가자 미안해 학생 하면서 그냥 갔던 일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협박질을 할 때는 그 협박이란 단어를 그대로 돌려주는 게 가장 좋아요. 사람의 심리가 이 협박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들으면 긴장하게 되거든요. 이 협박에는 협박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응수해라. 또 마지막 6번째 파울 선언은 바보와 논쟁하지 마라. 특히 저 같은 유튜버들은 이 말을 정말 공감하는 게 필연적으로 댓글로 논쟁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에 대해서 댓글로 반박을 해주셔야 저의 채널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논쟁의 상대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바보라면은 저는 그냥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아요. 헤헤 웃기네 대머리 이런 식으로 밑도 끝도 없는 악플들, 또 주제의 맥락에서 벗어나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비 거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 아예 논쟁 자체를 안 합니다. 이렇게 맥락 파악도 못하고 엉뚱한 딴소리 하면서 시비 거는 인간들이 있다면 그냥 그 자리 자체를 피해라. 마지막 4번째는 이 책의 마지막 28장인 무엇을 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마지막 장이 참 감명 깊었는데, 이 마지막 장은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다양한 분야에서 어떠한 다양한 일들을 하시든 간에 누구에게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필살기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논쟁하거나 혹은 직장에서 연봉 협상할 때든 아니면 더 넓은 범위로 해서 어떤 마음에 드는 이성과 데이트할 때든 스스로에게 반드시 목표가 무엇인지 물어보시길 바랄게요. 나와 대화하는 상대방이 나와의 만남에서 얻고자 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저 사람이 지금 내 기분을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와 어떤 일을 함께 하고 싶어 하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나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건지, 혹은 나와 어떤 연대감을 강화하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나의 연봉을 깎고 싶어 하는 건지, 이렇게 상대방의 목표가 무엇일까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나는 싸우지도 않고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를 쥐는 셈인데요. 한 예로 나의 직장 상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퇴사한 후에 당신은 동료들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그 자리에 승진하고 싶어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목표는 아주 간단해지죠. 여러분을 실제로 그 자리에 앉을 수 있게 하는 그 결정권자의 결정만 이끌어내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나는 나의 어떤 점을 팔면 좋을까요? 승진 인터뷰 때 회사의 비전과 가치관이 담긴 언어를 사용하면서 내가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필한다면 훨씬 더 유리해지겠죠. 또 더불어서 내가 이 회사와 조직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춘다면요, 그 경쟁자들 사이에서 훨씬 돋보일 수 있고요. 또 만약에 나와 썸을 타고 있는 마음에 드는 이성분과 식사하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지금 결혼 정년기라서 결혼을 전제로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하고 어떤 조건의 이성을 원하는지 느낌이 온다면 나 또한 그런 조건에 부합되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런 나의 장점을 드러내고 나 또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분과의 관계는 더욱더 깊어질 가능성이 커지겠죠. 자, 28장 무엇을 팔 것인가에 대한 내용에서 겸손에 포장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승진 인터뷰를 준비할 때 비장의 카드로 준비할 몇 개의 기획안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근데 만약에 승진 인터뷰 때 회사의 CEO가 당신이 지금 그 자리를 맡을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면서 아직은 뭔가 좀 확실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준다면 그 순간에 기획안부터 들이미는 건 최악의 타이밍이겠죠. 왜냐면 지금 이 CEO의 목적은 당신이 얼만큼 유능한 직원인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적임자로서 어떤 사람인지 궁금한 거니까. 자, 이럴 때는 한 발 물러서서 역시 상대방의 이야기에 동조를 해주면서 제가 적임자인지 확실하지 못하시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동안 전임자와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오면서 어떤 점을 계승하고 보완해야 할지 잘 관찰해 왔습니다. 라면서 살짝 한 발 물러서서 겸손하게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CEO는 일단 의심을 거두고 호감을 느끼기 시작하겠죠. 그런 호감을 먼저 주고 나서 그제서야 준비했던 기획안을 꺼내들면 되는 거예요. 제가 승진하지 못하더라도 그 결정에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다만 제 기획안들을 먼저 봐주시겠습니까? 라면서 그때 내가 준비한 것들을 보여주면 훨씬 더 좋겠죠. 이렇게 불리한 상황을 유리하게 반전시키기 위해서 이것저것 성급하게 카드만 꺼내들면요, 역효과만 날 확률이 높아요.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한다면은 이것을 일단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모습만 보여줘도 상대방은 여러분을 다시 보게 될 것이고 호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자, 이처럼 이 책의 저자는 겸손에 포장된 능력은 실제보다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 보인다고 강조합니다. 또 이거랑 같은 맥락으로 방금 이야기했던 마음에 드는 이성과의 데이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겠죠. 상대방이 결혼을 전제로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해서 불필요하게 자기 자랑을 하면서 무례하게 어필하려고 한다든가, 지금 내 연봉이 얼마고 지금
지금 모아놓은 돈이 얼마고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고 그런 식으로 성급하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는 결혼할 만큼 능력 있는 남자임을 무리해서 보여준다면, 근데 아직 그 남자분에게 확신이 없는 여자분의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겸손하지 못한 사람으로 보여줘서 그 관계가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역시 마찬가지로 성급하지 않게 평상시에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고 있고 내 일을 좋아하고 있고 가끔씩 집에 초대해서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집을 보여주고 요리까지 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굳이 자기 입으로 자기는 결혼할 사람으로서 적합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본능적으로 이 사람하고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도 될 만큼 좋은 분이구나를 느끼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순조롭게 사이가 발전되겠죠. 그러면 이 책에 있는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명심해라. 설득이 필요한 순간에 꺼내들면 대부분 실패한다. 설득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에 설득을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언젠가 그것이 꼭 필요해질 때가 온다. 설득을 쌓아놓았다가 설득이 필요한 순간에 꺼내 쓰기만 하면 된다. 당신을 팔아야 할 때도 마찬가지다. 누군가에게 간절히 당신을 팔아야 할 때는 아무리 영업을 잘해도 당신은 팔려나가지 않는다. 평소에 더 많은 사람들의 장바구니에 당신이 담겨 있어야 한다. 그러다가 당신이 간절히 필요해질 때 그들은 마침내 구매 버튼을 누른다.